야단치는 거로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일 훈육을 야단치는 거로 생각하면 그건 바로 학대가 돼요. 가정에서는 어떤 훈육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가 되게 많은데, 훈육은 아이가 살아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훈육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와요. 우리 생각에는 제일 나쁜 게 조금 독재적인 것 같잖아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사실은 방임이었어요. 관심도 하나도 주지 않는 거. 사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도덕적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도 알려주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최악의 결과를 가져요. 애들은 또 우리 마음과 같지 않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지나친 강압이 따르게 되면 학대로 싹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훈육과 학대는 한 끗 차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보다 다른 사람과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모 갖고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리 양육자다 라는 생각으로 아이에게 긍정적인 훈육을 통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가르치는 역할이 사실은 많은 교사에게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두 축으로 이렇게 5가지의 교사의 태도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제일 좋은 교사일까? 하나 남았잖아. 교사 편이에요. 통제도 많이 하는데 애정과 지원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 마음도 잘 알려주지만 기본적인 규칙은 지키게끔 하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교사 타입이고, 부모도 똑같아요. 부모의 양육 태도는 뭐 보통 4가지로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통제와 애정에 따라서 우리가 권위 있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고 해요.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아이는 무도덕의 단계로 태어나요. 그런 옳고 그름 자체를 모르는 아이에게 야단치는 것 자체가 말이 사실은 안 될 수 있어요. 걸음마기 정도 되면 따르기 단계예요. 상벌에 따라서 되게 많이 해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어떤 제한과 불이익을 얻게 되면은 그 행동을 안 하는, 요 따르기 단계가 있고, 조금 유아기에 오게 되면 동일시 단계라고 해요.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단계예요. 엄마가 저기 가서 이제 투썸 플레이스 가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냥 티슈를 이만큼 갖고 왔잖아요. 그럼 얘가 그걸 싹 보는 거지. 자기도 다음에 커피숍 가거나 거기에서 빨대랑 티슈를 이만큼 갖고 와요. 왜? 엄마가 한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동일시 단계예요. 이 시기가 이제 유아기에 주로 많이 이제 일어나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훈육이 들어가면 드디어 아이는 내면화 단계에 이르러요. 그 전까지 동일시 단계까지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가 유아기 때는 따끔하게 혼냈고 아이 입에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왜 10분 후에 그 행동을 또 했다라는 거야. 뭐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냐. 당연한 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기조절력이 잘 발달하려면 아이는 부모와 건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가 좋은 모델링이 돼야 그 사람을 보고 따라할 거 아니에요. 모델링이 돼줘야 하고, 아이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와, 너가 이렇게 했구나, 그거는 참 좋은 행동이란다 라고 칭찬과 강화도 해줘야 하는 거고, 또 직접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거죠. 모래를 사람 얼굴에 뿌리면 안 돼. 그러면 모래알이 눈에 들어가거나 코가 들어가면 다칠 수 있거든.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하셔야 하고, 또 인지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2-3살 아이는 가르치면 그때뿐이고 좀 있으면 또 잊어먹어요. 그걸 가지고 한두 번 말했는데, 혹은 내가 종아리 5대 때렸는데 그래서 애가 싹싹 빌었는데 왜 또 말을 안 들어? 이런 기대를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가장 많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조절력을 습득하는데 저해가 되는 요인은 열악한 환경, 불안정한 가정 환경이에요. 애착은 양육자와 아기 간의 건강한 유대감, 친밀한 유대감에서 비롯되는 거고,
거기서 형성된 어떤 자아상과 타인상이 평생을 거쳐서 평생뿐 아니라 자자손손 영향을 미쳐요. 그건 연구 결과에서도 사실 그렇게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훈육의 기본은 뭐냐면 아이와 좋은 애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훈육의 기본은 좋은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교사와 그리고 부모는 아이와 좋은 관계, 애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반드시 돼야 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도덕적 자기 개념, 긍정적인 도덕적 자기 개념을 정말 심어줘야 돼요. 결국 사람들이 좋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이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령 선생님이 이렇게 빵을 이만큼 사갖고 왔는데 애가 이렇게 딱 봤는데 자기는 팥빵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집은 게 크림빵이야. 옆에 애한테 야 이거 너 먹어? 줬어요. 보니까 얘가 칭찬할 게 별로 없는데 저것이라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칭찬을 해주자. 도덕적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만들어주자. 너는 배려심이 깊은 아이구나. 이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사춘기나 청소년 애들은 왜 그래요? 이걸 해요. 그러면 이제 아씨 괜히 했나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좋아하지도 않나 봐. 아니에요. 속으로는 걔도 진짜 헛파째지게 좋은데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너무 쑥스러워서.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들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히스테리도 부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때가 되면 아이는 규칙이 부모가 제시한 규칙에서 또래의 규칙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또래의 규칙과 부모의 규칙이 강하게 충돌을 해요. 가령 학교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화장을 해야 먹여줘. 이렇게 좀 해야 그래도 너는 우리 집단의 일원이야. 너 했구나. 너 오늘 너 립글로스 색깔 정말 이쁘다. 막 이거 해야 되고 야 너 마스카라 어디 거야? 에뛰드 거야? 막 이거 해야 되는데 부모가 무슨 어린 것이 화장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미치겠는 거야 이 가운데서. 그래서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예요. 또래의 규칙과 부모의 규칙 사이에서 이 갈등을 하는 이런 아이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면서 조율해 주는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이때 애들은 전체적으로 뭔가 불안정하고 초조하고 뭔가 서투르고 그리고 게으른 게 이때의 발달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훈육 상황, 뭐로 제일 많이 싸워요? 방 청소 안 하고 아침에 안 일어나는 거. 사춘기 때는 잠이 쏟아져요. 안 일어나! 때리고 유아기 때는 그냥 주말이면 6시 일어나갖고 엄마 놀자 자고 깨우던 녀석이 막 죽어도 안 일어나. 그거로 정말 많이 싸우고 아이들이 표현하는 초조감, 외로움, 불만 자체를 정말 수용을 해주셔야 돼요. 수용과 인정, 용서와 처벌을 구별한다. 이게 뭐냐면 아이의 마음을 수용한다라는 건 동조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그거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렇게 느끼는구나. 이게 수용이에요. 또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의 잘못은 내가 용서해 주지만 받아야 될 벌은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잘 해야지만 아까 말한 교소평 교사가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아니야 야 그건 이거야. 그러면 아이는 고집으로 맞서요. 자꾸만 너무 조급하게 바로 잡으려는 것들이 오히려 강한 힘겨루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훈육을 할 때 가장 기본 원칙은요. 감정 조절이에요. 여러분이 열받았을 때는 절대 훈육하면 안 돼요. 집이나 혹은 공부방이나 기관에 혈압계 하나 놓으시고 나의 혈압이 안정적이었을 때 나의 심장 박동수가 평온할 때 그때 훈육을 하러 가는 거지 막 열받았을 때 하게 되면 백전백패다. 늘 자책하고 후회할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들을 반드시 익혀주셔야만 돼요. 내가 훈육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나 쟤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도덕적 기대가 높은 것은 아닌지. 아이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좋게 말하면 안 듣는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하고, 혹시 여러분도 아이를 돕고 싶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방법을 모르시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모르면 배우면 돼요. 여러분이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혹은 아이에 대한 어떤 걱정 어린 시선이나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 혹은 안타까움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에게는 어쩌면 삶에 굉장히 큰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아이들과 함께 자라면서 부모들은 인생 살아가며 단 한 번도 동일한 이름의 부모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아이를 낳고 키워가는 과정에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쭉 지켜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발달 단계를 지켜보다 보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끔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뒤돌아보면 아, 이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건 이미 어려운 길에 들어선 겁니다. 왜냐? 때리는 게 쉽거든. 때리는 게 쉬워요. 안 때리고 설득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과 살아가고 아이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고 지켜가며 우린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격려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잘했어, 역시 너야,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격려자라고 부르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격려자라는 이름표를 다는 줄 아세요? 저는 부모 역할 중에 훈육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역할이 훈육자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격려자란 이름과 그 다음에 나올 상담자란 이름이에요. 격려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네 번째 심리 숙제를 돕는 사람인데, 그 네 번째 심리 숙제가 뭐냐? 근면감이라는 숙제예요. 내가 알아서 내 스스로 목표를 잡아봐. 그리고 내가 알아서 그 목표에 도달한 적이 있으면 이 아이는 근면감을 획득한 거예요. 약속에 대한 성취 개념, 과제에 대한 성취 개념이 훨씬 더 이 근면감하고는 맞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격려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훈육자로서는 기준을 정했죠. 그 다음에 뭐라는가? 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격려자가 칭찬을 해줬더니 애들이 목표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가더라. 목표에 조금 더 빠르게 다가가더라. 그리고 어떻게 다음 목표를 조금 더 수월하게 잡더라. 이게 바로 격려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규칙이 약간 흐릿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힘, 그게 훨씬 더 부모들의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죠. 이때 부모들의 역할은 이름을 또 바꿉니다. 상담자로 바꿔요. 여러분, 상담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 앞이 아니라 뒤나 그 옆이나 뭐 뒤에서 아이들 그림자를 읽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무력한 우리 부모들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뭘 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이 시기 부모들의 역할은 뭐냐? 상담자, 기다리는 자예요. 애들에게 가끔씩 던져주세요. 어떻게? 너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이야기해. 엄마가 네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갈게. 너 무슨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선생님이랑 네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가. 이렇게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상담자라고 합니다만, 제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전 이런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1인이라고 불러요. 전 운디드 힐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운디드 하면 상처 입은 이런 뜻이고, 힐러 하면 치유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상처만 있었으면 우린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린 상처받은 적도 많지만 회복된 적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린 여기서 한번 결심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적 많지만 상처뿐인 운디드로 살 것인가? 아니면 힐러로 살 것인가? 한 번쯤 결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힐러로 살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이미 믿을 수 있는 1인의 자격은 전 갖추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리는 아버지, 욕하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고 학대가 무엇이고 훈육이 무엇이고 체벌이 뭔지도 모르는 잘 알지 못하는 부모 세대에게 컸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컸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이 세대의 반복을 한다는 건 안타깝고 아픈 일일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인생을 선택한다면 그 다음 세대는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훈육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며 부모가 보육자 역할, 두 번째는 양육자 역할, 훈육자 역할, 격려자 역할, 상담자 역할, 그리고 동반자 역할, 이 역할 모든 부모가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프로 부모는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한층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우리는 프로 부모다. 프로 훈육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필요한 넘버원 아이템이 바로 뭐냐? 프라이드예요. 여기 지금 성인이 되신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대답해도 좋아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했을까요? 네, 그죠?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또 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여러 관계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특별히 아이들과의 관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사실관계라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해석이에요. 우리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믿는 줄 아세요? 우린 그분들이 했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알아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추출해 그걸 가슴에 박아 머리에 올려 그랬다가 제가 물어보면 아이들이 예라고 하는 자기 해석을 고백으로 꺼내 놓는 겁니다. 뭘 통해서? 본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들은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감 도대체 어디서 결정될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까지도 잊을 수 없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4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아버지의 정확한 직장명, 직급명,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써보자. 400명 중에 이걸 다 자세히 쓸 수 있는 아이들은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명. 불과. 그러고 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지금부터 아버지를 그려보자. 아이들이 아버지를 그렸는데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싹 다 자. 응? 한 번에 약을 풀어도 그렇게 자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아이들을 7년 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동일 집단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가 찾아가며 하는 연구를 우리가 종단 연구라고 불러요. 이 종단 연구를 통해서 400명 중에 289명을 이제 제대로 아버지를 조금 더 알 수 있겠다 싶은 성인이 된 20살이 됐을 때 제가 찾아갔던 겁니다.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랄 진술들이 쏟아졌어요. 나 우리 아버지 잘 몰라요. 나 우리 아버지 싫어해요. 내 아버지도 나 싫어해요. 심지어 난 내 아버지를 증오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엄마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 애도 아둥바둥 살았을 겁니다. 그런 우리 집에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자부심의 자리를 본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의 자부심의 자리는 일터에 있었으니까. 그러니 아이들은 본 것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이해하고 기억하며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으니 그 사이 지점은 오해가 채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훈육에 대한 기본적인 잣대를 넘어서서 조금 더 큰 스케치북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우린 지금부터 새로운 단어를 좀 시작해야 될 거예요. 얼마 전 제 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매운탕을 좀 끓여주십시오. 그래서 매운탕을 딱 끓였죠. 그랬더니 제 아들이 맛을 딱 보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떡볶이 국물에 잉어가 지나갑니다. 제가 요리 못하는 건 정평이 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요리가 망할 때마다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했죠. 야,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김치찌개 하나는 끝내주지 않냐.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아들이 생애 첫 번째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뭐래도 이제 맛있는 걸 해서 먹이려고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얘가 눈치까지 없어요. 얘가 도대체 뭘 한다고 이러나 하고 나중에 찬찬히 물어보니 얘네 엄마가 만물상을 본 거라. 거기서 저 요리 못한다는 걸 듣고 자기 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일을 못해도 애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이 그때 딱 나왔더니 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가 또 김치찌개 하나는 끝내주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맛있는 거 다 제끼고 김치찌개 먹었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은 원래 누구 입에서 나왔던 말이죠? 엄마, 제 입에서 나왔던 말이죠? 저는 변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단어로 기억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에게 해주었던 칭찬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었던 자부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를 맡기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늘 우리에게 호의적이지만 않아요. 사람은 딱 한 번 듣죠. 그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오늘 가셔서 제가 12시 오늘 밤 12시 넘기지 말고 여러분들께 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과제가 바로 뭐냐?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단어 하나 고르세요. 엄마는 네모야. 아버지는 네모야. 이게 바로 그 자부심의 이름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걸 통해 우리 아이들은 자부심이 아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이 세대의 자부심은 다음 세대의 자부심으로 부모의 자부심은 정확하게 아이들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며 우리는 건강한 가족에 대한 역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지금 priority라고 나와 있는데 priority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내려드릴게요. 이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priority라는 단어는 뭔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몰입 이게 바로 priority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오늘 밤 12시 되기 전까지 오늘 안에 어떤 단어 엄마는 네모야 아버지는 네모야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넘기면 안 됩니다. 왜? 프로가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선택한 내가 내일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훈육이 무엇인가? 체벌과 학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중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내게 와서 오늘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관계가 되고 내 일상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 일생이 될 것인가 이런 적응과 적용의 문제를 통해서 좋은 고백을 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반드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요 P, 프로페셔널 기준 3P라고 나와 있는 것에 이 세 번째가 바로 프로페셔널리티라고 하는 건데 아이를 잘 키우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농사가 거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해야 되고 특별히 최근에 농업이라고 하는 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발달된 과학의 결과더라고요. 아이들은 농사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라즈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 뒤에서 총을 겨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 방법이 있답니다. 뒤에서 총을 겨눈다면 이 사람 몇 걸음 가기에 하겠지만 그 걸음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다면 누가 민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꽃을 향하여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선택할 단어가 어쩌면 우리의 문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그 반복적인 새로운 스토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앞으로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 속으로 멋지고 힘차고 강인하게 걸어나가게 만들 아름다운 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Übung macht einen Meister.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가 만들 이 단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걸 오늘 선택한다면 여러분들께 어떤 내일이 올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이거야. 아버지는 이거야. 이 얘기가 나가죠. 이 이름표를 단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는 자이기 때문에 더 좋은 훈육의 방법을 저절로 찾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께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어린이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외부의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이 내일을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